미국은 어떻게 세계의 돈줄을 쥐게 됐나? 여러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많은 분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판을 뒤집은 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연준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 민간 은행들이 서로 목숨 걸고 버티던 시절부터였어요. 오늘 엉클바 팩토리에서 미국이 어떻게 세계 돈줄을 잡게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그래서 지금 달러가 세계의 왕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두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강국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유럽 자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성장하던 말 그대로 신흥국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지금처럼 단단하지 않았죠. 그럼 연준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금융이 돌아갔을까요? 진짜 주인공은 뉴욕 청산소였습니다. 당시 대형 은행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결제를 정리하고 위기 때마다 돈을 돌려막으며 사실상 작은 중앙은행 역할을 했어요. 특히 1907년 금융공황 때는 뉴욕 청산소가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떠받치면서 마지막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처럼 움직였습니다. 은행들이 서로 손잡고 버티는 모습 정말 극적이었죠. 하지만 나라 전체를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간 은행들끼리만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했어요. 위기가 커지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 바로 연준을 만들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관 하나가 생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금융 질서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민간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금융 패권의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세계의 돈줄을 잡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게임 체인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터졌죠. 하지만 그 암살 사건은 불시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강대국끼리 군비 경쟁을 벌이고 서로 동맹을 맺어 편이 갈라져 있었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경쟁까지 겹쳐서 하얗고 위에 올라가 있던 상태였어요. 작은 충돌 하나만 생겨도 대륙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전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비쌌습니다. 참호전이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병력, 무기, 식량, 석탄, 철강, 탄약이 끝없이 빨려 들어갔어요. 정부는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전쟁 전까지 유럽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장과 노동력은 군수 체제로 빨려 들어가고 재정은 빠르게 소모됐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돈을 벌어 축적하는 대륙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을 태우는 대륙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유럽은 왜 미국한테 돈을 빌려야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무기, 식량, 원자재, 연료, 선박, 철도 장비까지 계속 사와야 했거든요. 미국은 본토가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크게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산물과 공산품, 군수 물자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물자를 사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러려면 미국에 돈을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대금을 치를 돈이 점점 부족해졌다는 점이에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현금과 외화가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금을 빌려 물자를 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까지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에서는 금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결제 수단이자 신뢰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럽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서 물건을 사야 했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빚을 내거나 금을 내줘야 했습니다. 미국이 억지로 금을 빼앗은 게 아니라 유럽이 수입 대금과 금융 결제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금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전쟁 기간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흐름은 더 강해졌고 미국의 금융 기반도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미국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연준은 이런 대규모 금 유입을 완벽하게 제어할 만큼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 보유국 가운데 하나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계의 돈줄을 쥔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금융시장과 통화를 믿고 위기 때 기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으로 유럽은 재정, 산업, 금융 체력까지 심하게 깎여 있었고 미국은 물자를 공급하면서 자금을 빌려주고 금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 국제금융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대서양 건너 미국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런던과 유럽 금융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뉴욕과 미국 자본시장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러 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패권은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위기 때 기대는 금융 중심지가 될 때 비로소 패권의 진짜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간 금융 질서 뉴욕 청산소가 먼저 등장했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 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돈을 태우는 쪽이 되었고 미국은 물자를 공급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쪽이 됐습니다. 그 결과 금과 자금, 신뢰가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국제금융의 중심축도 서서히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이 강해진 진짜 이유는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세계의 돈과 금, 자금 조달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깊이 있는 금융 역사와 미국 패권의 다음 단계,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의 진짜 지배력은 엉클밥 팩토리에서 계속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엉클밥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